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58강 문제 해결 9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 있으면 뭘 묻는다고요? 문제가 뭐냐? 그 원인은 뭐냐? 어떻게 제거할 거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이고 그 세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것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뭐고 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시민은, 개인은, 그죠? 국가는. 자, 이것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와 나는 의사결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논술에서 이렇게 어떤 논제안의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문제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가와 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XX의 문제 상황이 나타난다. 즉 논제안에 들어있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의무적으로 개념화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개념화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어떤 논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개념화를 해야지만이 대학이 원하는 어떤 글을 쓸 수 있다. 이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다. 마찬가지로 공통점을 개념화, 차이점을 개념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를 바탕으로 나의 상황에서 의사, 시민, 시장이 바람직한 합의를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논술하라. 자, 태도, 행동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900에서 1000자지만 대학이 요구하는 바가 아주 많은 어떤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바가 많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논제가 요구하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답을 한다면 큰 틀에서 오류가 없는 어떤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와 나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 상황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봅시다. 가부터 보도록 하죠. 가 보겠습니다. 대중음악 경영 대회를 보면 뭐 K-팝 스타 같은 거 보면 전문가들하고 그 시청자들의 어떤 견해나 인식이 다른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겠네요. 그죠? 심사위원과 청준 사이의 견해 차이가 두드러진 경우가 종종 있다. 심사위원은 그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 안목, 평가 능력을 갖춘 사람. 대다수의 심사위원은 이런 기준은 모든 참가자에게 두루 공평하게 적용하는 공정성과 어떤 회유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심사위원이 수행하는 심사는 정당성을 가지며 청중 또한 심사 결과에 대체로 수긍한다. 결국 이 문제는 전문가와 어떤 청중, 대중들 사이의 어떤 판단에 어떤 충돌이 날 때를 묻고 있는 거네요. 하지만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청중의 견해와 상충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의 소통을 통하여 청중을 설득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심사위원만이 아는 전문적인 용어로 간단하게 평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다. 이때 청중은 심사위원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청중의 반응이나 식견, 안목, 취향 등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논제가 물어보는 건 의사소통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럼 심사위원이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청중한테 결과를 발표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점은 소통을 통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소통 안 한다는 소리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자신이 청중에 비하여 음악에 대한 식견과 안목 평가 능력이 월등하기에 굳이 청중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청중은 자신의 예술적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평가했구나. 저 사람은 알면 어때?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알 수 있잖아. 소통을 하면. 근데 청중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면 쟤는 잘했는데 왜 떨어졌지? 이럴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 역시 청중으로부터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보면 그래요.
저도 이렇게 학생들의 글을 보면서 첨삭을 하잖아요. 까놓고 이야기해서요. 논술을 많이 배운 친구랑 안 배운 친구랑 있는데, 겉으로 글을 보면 많이 배운 친구가 훨씬 잘하는 경우가,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근데 보면 얘는 형식이라든지 틀에 맞춰져 있지만, 그러니까 글은 그럴싸하지만 안에 내용이 별로 없어. 그렇지만 이 친구는 적어도 자기 사고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와 대중의 어떤 차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선생님 논술 로또 아니에요? 그건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비슷비슷하게, 아니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썼는데 왜 대학을 못 가냐. 글을 보면 학원을 6년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글을 제대로 못 쓰면 떨어지는데, 못 쓰는 글이 딱 티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글을, 어떤 표현을 조금 어설프게 하더라도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가진 학생들이 있고요. 표현은 그럴싸하지만 내용이 하나도 없는, 사고력을 볼 수 없는 글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학생들이 착각을 하죠. 논술 정답 있다고 하는데요. 정답이 있으면 뭐예요? 정답이 나오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보고 싶은 건데, 답 찾기만 하면 주관식 서술형을 내지 논술을 왜 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중은 자신의 예술적 감수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놓치게 되고, 심사위원 역시 청중으로부터 전문가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일방향적으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를 전달할 때, 소통의 어떤 전문가와 청중 사이에서 어떤 문제죠? 소통의 일방향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첫째, 청중도 뭔가 기회를 놓치게 되고, 심사위원 역시 어떤 대중으로부터 전문가로서의 어떤 기회를 얻기 어렵다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의회 의사당, 시민들이 방청석에 넘쳐나고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인 공간이네. 시민 A, 선생님께서는 온천 개발을 믿고 꿈을 키우며 살아온 우리 시민들을 그런 식으로 비난하시겠습니까? 지금 온천 개발을 하는 신건가 봐요. 시민이라는 마법의 단어로 날 취하게 하지 마오. 인간의 겉모습을 지녔다고 해서 저절로 시민이 되지 않는다. 시민의 명예는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서로의 체면을 세워준다고 해서, 또 주변 사람에게 동조한다고 해서 저절로 인간이 되는 것 아니다. 나는 이제 우리의 꿈이었던 온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모습을 갖췄고 시민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거네요. 시장입니다. 시장. 지금 시민, 의사, 시장 3명 나왔네요. 당신은 그럴 권리 없다. 온천 영업 여부는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내가 그 결론을 내리겠다. 시장은 시민 편이네요. 그죠? 시장은 왜? 계속 시장이 되려면 시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시장이 시민을 배신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대통령이 지지율이 20-30%만 나와도 어때요? 위험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시민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온천을 폐쇄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이구, 지금 이 사람은 온천을 폐쇄하자고 그러네. 지금 온천에 대한 글로 온천 개발의 꿈을, 지금 이 시는 온천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 같아요. 한때 다수의 시민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다. 그건 참 달콤한 거였는데, 그래서 수개월 동안 온천 개발을 이끌었다. 보수도 없이. 시장님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을은 번성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줄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뭔가 온천 개발을 통해서 더 시가 발전해 주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들은 뭐라고 그래요? 혁명가는 물러가라. 의사는 혁명가처럼 보이나? 난 혁명가가 아니다. 아니, 정정하겠다. 난 혁명가다. 다수의 옳고 없는 허위의식에 반대하는 혁명가다. 그러니까 지금 다수결에 대한 반대네요. 그죠? 지금 이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때요? 다수와 소수의 충돌입니다.
그죠? 공통점이네요. 공통점. 다수와 소수의 충돌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소수의 전문가와 다수의 청중, 의사와 시민들의 충돌. 그죠? 이젠 기족 행사를 하는구만. 오염이라는 말만 나와도 온천은 끝이야. 그러니까 온천이 지금 오염되어 있는 상태인가 봅니다. 근데 이 오염을 공개해버리면 온천 개장을 못하니까 말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의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말을 듣지 않고 갈릴레오를 짐승처럼 무릎 꿇게 만들었던 다수가 과연 옳았습니까? 다수가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최소 50년은 걸려야 된다. 옳다는 증명을 받기 전까지 다수는 결코 옳지 않다. 다수가 원하면 소수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때요? 다수결의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민주주의를 완벽한 정치 체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민주주의는요, 투표를 통해서 누가 당선됐죠? 박근혜가 됐죠. 투표를 통해서 히틀러가 됐습니다. 90% 넘는 지지로. 그죠? 투표를 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다 반영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민주주의적인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과 절차를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경우에는 소수가 어떤 이익을 차지할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오히려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높아요. 다만 최근에 이제 어떤 인터넷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매스미디어의 발달이 이런 민주주의를 좀 더 직접 민주주의로 가능하게 하는 어떤 토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좀 더 건강해지려면 단순히 어떤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제도나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정치적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모든 국민들이 다 스마트폰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국회의원이 합의하고 국회의원들한테 물어요? 시민들한테 바로바로 물어보지? 그죠? 절차적 방법이나 정당성은 빨리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됐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듭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민주주의는. 여러분 박근혜 내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민주주의는. 근데 사람들은 힘든 걸 싫어하잖아. 그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척추병을 이야기하면서 척추병 때문에 다른 부대원들이 다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이 뭘 얘기해요? 사회자, 저 의사의 입을 막아라. 와,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죠. 그죠? 의사 모두 알아두셔야 됩니다. 온천물은 오염되었다. 오염되었다. 오염이란 말 한마디만 더하면 가만히 안 둔다. 시민들 고함을 지른다. 일부는 단상으로 돌진한다. 나팔 소리가 들린다. 자, 그러면 지금 가와 나의 의사결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문제 상황이에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상황 뭐죠?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다수가 다수에 의해 일방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는 문제 상황이 나타난다. 대략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통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다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가는 문제, 혹은 소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죠?
다수 또는 소수에 의해서 일방향적인 어떤 소통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1과 2의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은요. 한번 써볼까요?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죠? 차이점은 가는 어때요? 소수의 전문가가 소통을 하지 않는 거고, 그죠? 나는 다수가 소수를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 소통을 가로막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는 어떤 소수의 전문가, 나는 다수의 어떤 다수의 시민과 시장.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대략 이런 맥락이 나타나면 되는 거고, 둘 다 어찌됐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 다음에 지문 다를 바탕으로 나의 상황에서 의사, 시민, 시장, 우리 읽었잖아요. 의사, 시민, 시장. 이 바람직한 합의를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게 명확히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이런 건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를 바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바탕으로 해야 될 것을 아주 선명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조금만 줄일까요? 다를 보시면 우리는 이제 어떤 견해든 가질 수 있는 자유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인류의 정신, 복지를 위해 다음 세 가지 근거에서 필수적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견해든지 간에 자유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표현의 자유네, 그죠? 여러분 잘 인식되지는 않겠지만 표현의 자유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동물이면 표현의 자유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언어를 매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회성을 형성하고 지식과 정보를 쌓고, 그리고 하나의 제도와 시스템을 표현을 매개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 가거든요. 그죠? 근데 이 표현을 억압한다? 이거는 뭐예요? 그런 우리 사회의 토대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민주주의는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도록 해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박근혜한테 뭔가 이런 말을 하면은 박근혜가 날 잡으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왜 그런지는 다음에 기회 되면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견해도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침묵. 그러니까 첫 번째,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침묵을 강요하면 안 된대요. 야, 너 닥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떤 견해든 어떤 우리의 판단은 오류 가능하고, 그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의 견해가 오히려 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건 안 됩니다. 대화나 소통의 과정에서 진리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둘째, 설사 어떤 견해가 완벽하게 참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진실의 일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다 배울 게 있어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특정 쟁점에 대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전체적으로 참을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참이죠, 사실은. 변증법을 공부하면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충돌하는 견해를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체적인 진리에서 미처 파악되지 못한 부분을 읽어서 어떻게 해요? 비판적 검토 과정에서 전체적 진리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드네요. 그죠? 셋째, 설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전체적인 참을 남김없이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의 대안적 견해 역시 고려된다. 아무리 야 그건 맞아, 네 말이 맞아 라고 할지라도 너 말보다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잖아.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A가 좋다 그래, A가 좋아. 근데 B는 더 좋아하면 B를 선택하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과학적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론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어떤 이론을 아주 복잡하게 설명해. 아니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게 낫지. 그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특정 견해가 진정으로 진리의 전체인지 충분히 진지하게 따져보지 않은 상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의 합리적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 의사표명을 하는 셈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된 견해를 이처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견해가 인간의 성품 행동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더 이상 효과적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이성이나 개인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리에 대한 진정하고 절실한 확신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분 이성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중요한 말일 경우가 많아, 논술에서. 그죠? 결국에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침묵을 강요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적 견해를 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다 보면 더 효과적으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첫째, 둘째, 셋째, 침묵을 강요해서 안 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대안적으로 뭔가 대안을 역시 고민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의사, 그죠? 시민, 시장, 어떤 게 문제인가요? 자, 다가 말하는 것이 뭐 있죠? 다가 침묵을 강요하면 안 된다. 그죠? 첫째. 둘째, 비판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비판적 검토.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대안적 견해를 모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다의 어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침묵을 강요하는 거 어때? 시장이지, 시장. 시장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침묵을 강조하지 않고, 그죠? 침묵을 강조하지 않고, 어떤, 그 의사에게 어떤 열린 태도로 적극적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죠? 그죠? 어떤 열린 태도로, 그죠? 침묵을 강요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 그죠? 그죠? 시민은요, 시민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이게 시민은 또 마찬가지로 시장하고 똑같죠. 시장과 일단 동일해. 왜? 동조하고 있잖아. 그렇지만 시민은 여러 사람이잖아요. 여러 사람이니까 시민은 진짜 우리가 이제 온천을 개발 못하게 되어서 이게 망할 건가? 그리고 시민은 같이 대화를 좀 더 하면 되지. 어떤 대안적 견해를 검토해 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시민은 시민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을 보면 오염이란 한마디 하면 더 가만히 안 둔다. 마찬가지로 어때요? 시장하고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시민들을. 혁명가는 물러가라. 일방적으로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죠. 그죠? 자기 꿈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꿈을 이렇게 비난하깁니까? 시민들은 그런 점에서 어떤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막 옮겼네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옮길까요? 따라서 시민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마찬가지로 어떤 열린 태도가 조금 필요하고 경청하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거죠.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요?
어떤 행동? 어떤 발언을 저지하지 않는 행동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뭐 이런 맥락의 말들을 쓰시면 이게 무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는요. 의사는 사실 뭔가 뭐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뭐 애매하죠. 근데 의사의 말이 설령 맞다고 할지라도 의사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의사가 나는 혁명가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온천은 오염되었다라고 할 때라도 오염의 정도라든지 오염이 그래서 정말 온천을 하지 못할 정도인지, 그리고 온천을 개발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시민 같은 경우는 대안적 행동하는 온천 개발보다 어떤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온천 이외에 생각해보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의사도 오염돼서 못 쓴다. 진짜 오염이 너무 심해서 못 쓸 정도인지, 온천을 하지 못할 정도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정화시켜서 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의사는 대안을 조금 제시해 볼 수 있는데 오염됐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대안적 견해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적어요. 그죠? 그래서 시장, 시민, 의사. 자, 의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자기 말이 확실한 진리인지 아닌지를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해보는 어떤 열린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오염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소통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그 문제 전체를 한번 봅시다. 가나가 지금 어때요? 다수가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소수의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잖아. 그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야? 시장과 시민이 권력과 힘을 가진 다수가 의사라는 전문가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고, 의사 또한 어떻게 하고 있어? 다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잖아.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방향적인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 시민, 의사 모두 상대 의견을 어떤 경청하는 태도 혹은 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비판적으로 진짜 오염이 되었다면 어디까지 오염되고 이런 비판적인 검토를 가능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 이 오염이 되었더라도 온천으로 쓸 수는 없는지, 정화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온천 이외에 다른 어떤 수익 사업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지 대안적 검토를 사실은 시장, 시민, 의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마땅히 취해야 될 어떤 태도와 행동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가나에서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그러면 이 글은 일방향적인 소통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일방향적인 소통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를 활용한다면 서로 뭔가 침묵을 강조하지 않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뭔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는 어떤 기본적인 열린 태도를 가지고 그런 기반에서 비판적 검토하고 대안적 견해를 충분히 논의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일방향적 대화의 문제점을 가장 중요한 어떤 논의의 축으로 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글을 쓴다면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논법.com으로 질문 주시고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58강 문제 해결 9번째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